실제로 미국과 이란은 오늘도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상선을 공격하려던 이란의 자폭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자은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들을 향해 수차례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미군이 모두 요격에 성공했다고 밝혔지만 지역의 긴장 상태는 여전합니다. 이번 전쟁 발발 이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걸프국들은 항시 이란의 공습에 노출됐습니다. 그중 드론 공격 2,200회 이상, 탄도미사일 공격 500회 이상을 받은 아랍에미리트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걸프국에 가해진 이란의 공격 중 약 40%가 아랍에미리트에 쏟아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미국 패트리엇 미사일을 중심으로 요격에 나섰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지난 3월 이후 3개월 만에 한국으로 다시 수송기를 보냈습니다. 어제 대구 공군기지 활주로에선 C-17 수송기 한 대가 포착됐는데 수송기 총 8대로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2를 공수해 갔습니다. 이동식 발사대 4개로 구성된 천궁2는 8발의 미사일을 탑재해 최대 32기의 요격기를 동시 교전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수송은 통상 바닷길을 통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탓에 하늘길을 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에 천궁2 전 세계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은 요격률 96%, 한마디로 경이로운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추가로 구매해야겠다, 얼마나 급박했던지 자국 비행기를 끌고 와서 비행기에 실어서 자기들이 가져갔어요. 고마운 마음에 원유 지원이나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죠. 저희가 실전 경험이 없는데도 이렇게 훌륭한 무기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개마공원에서 싸울 거를 감안을 해서 무기를 개발하니까 미국과 구소련의 군사 기술력들이 결합되면서 혼종을 만들어낸 거예요. K방산의 무기체계의 DNA 자체는 독보적이다. 저번에 나오셨을 때는 K방산의 저력이 앞으로 2, 3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아니, 혹시 바뀌었나요? 이번 전쟁으로 천궁2에 대한 인기가 정말 많이 치솟았는데요. (96%의) 요격률을 보여줬다. 이 뉴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요격률 96%라고 했는데요. 네. 한마디로 경이로운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96%라는 숫자를 전 처음 봤어요. 사실 저도 이제 국방부 오래 취재를 했고 출입도 오래 했는데 96%가 가능한 맞습니다. 숫자인가? 이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통상의 미사일 요격 체계의 요격 성공률을 2발일 때는 1발 이상, 3발을 발사했을 때는 2발 이상을 명중을 시키면 요격률을 달성했다라고 하거든요. 그것만 해도 잘한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3발 중 2발을 맞췄다는 것은 약 70% 정도로 의미하는데 네. 지금 현존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요격 성공률이 80% 미만입니다. 약 70%에서 80% 내외인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96%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비교 불가죠. 현존하는 지구상 이제 저고도로부터 중고도를 담당하는 요격 체계로서는 압도적인 요격 성공률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쏘면 거의 다 맞췄다. 60발을 쏴서 96%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요격 성공률, 정말 경이롭기 그지없다라고 하는 것이 네.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천궁2가 2포대만 가 있는 거죠. 천궁2에 지금 2개 포대가 나간 게 2022년 1월에 4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아랍에미리트의 천궁2 수주 계약을 맺게 됩니다. 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듬해인 2023년에 우리나라 LIG 넥슨의 천궁2를 또 수주 계약을 맺게 되는데 네. 그때도 한 4조가 좀 넘었어요. 또 24년에 다시 본계약 체결을 함으로써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납기가 28년입니다. 오.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납기를 좀 당겨달라.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우리 추가로 더 구매해야겠다, 네. 주문하겠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미사일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천궁2 미사일 30발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얼마나 급박했던지 네. 자국 비행기를 끌고 와서 비행기에 실어서 자기들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방산 기업인 LIG 넥슨이나 우리 한국 정부에게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죠. 지금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고
원유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소비하는 대부분의 원유 거의 10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랍에미리트가 이 청궁2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원유 지원이나 에너지 지원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죠. 사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네. 사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란이 1년치 재정을 운영하는데 1년치 재정의 약 50%를 해외 원유를 수출함으로써 재정을 충당해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란이 전쟁이 딱 터지니까 네. 지금은 해외 원유를 수출하는 것도 그렇고 재정 충당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이란이 좀 곤란한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약 60%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중국도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데 중국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해서 북한에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란산 원유를 또 공급해주고 있다는 거. 그렇게 보면 이번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과 북한도 불똥이 튀었다. 돌고 돌아 압박을 받고 있죠. 북한까지. 그렇죠. 네. 추가 미사일만 좀 먼저 준 거잖아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포대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발사대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발사대를 실는 통제 차량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레이더 체계가 같이 한 세트를 이룹니다. 그게 한 개의 포대라고 하죠. 네. 2는 네. 그 지금 말씀드렸던 당연히 발사대와 그 다음에 미사일과 이런 것들은 다 국내 방산 기업이 LIG 넥슨과 하나 시스템 등이 참여해서 독자 개발해서 우리가 지금 납품을 해주는데 네.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포대에 구성되는 또 중요한 구성품이 네. 발사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발사 차량은 체코의 기업에 이제 발주를 넣었어요. 그래서 체코에 있는 기업이 네. 체코산 그 발사 차량을 제공하는데 미사일도 그렇고 발사대나 이런 걸 좀 빨리 달라고 이러고 하는데 체코가 생산 차질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는 지금 납품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됐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아차에서 납품 차량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문제는 사막 지형을 고려한 발사 차량을 기아 자동차가 만들 수 새로 있냐. 만들어야 되는데 네.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해서 지금 프로토타입, 시작하기는 그러니까 지금 안 되죠. 시작해도 네. 늦죠. 뭐 발사대나 발사관에 뭐 미사일 등은 빠르게 공급해 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UAE 입장에서는 조금 근데 사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교육하러 갔던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알려줬다. 이제 한 40여 명 정도의 LIG 넥스원 운영 요원들이 현재 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랍에미리트는 지금 전시 전시 상태죠. 상태란 말이죠.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2022년에 우크라이나 현지에 미군의 무기들이 많이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방산업체들이 그 자신들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판매를 할 때 운영 요원들도 같이 나가거든요. 네네. 처음에 어떻게 운용하는지 알려줘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어떻게 그냥 무기만 받고 바로 쓰겠어요. 근데 운영 요원들이 나갈 때 네.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당연히 미국도 일부 운영 요원들의 신변 보호 차원에서 미군 병력을 파병했거든요. 전쟁 때, 러우 네. 전쟁 때. 네. 그때 당시에 러시아 측에서도 미군 개입하지 마라. 음. 그리고 미군이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발 딛지 못하게 하겠다. 미국 정부 당국에서는 우리는 지상군 파병이나 그 파견할 계획 계획 없다라고 없다. 했는데 네. 근데 사실 나갔거든요. 미군이. 나갈 수밖에 구조죠. 없는 이유죠. 네네. 또 기술 요원들이 나갔는데 문제는 그 도입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걸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작도 미숙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 조작을 하는 걸 알려주면서 작전에서 기술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교육 목적으로. 근데 교육 목적인데 네. 작전에 투입됐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도 기술 요원들이 나가 있는데 현지에서 이걸 운영 조작하는 과정에서 당장 요격을 하고 요격 성공률을 높여야 되는데 요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현지에서 우리 나가 있는 40여 명의 기술 요원들이 두바이에서 쇼핑을 하고 그 숙소에서 그냥 쉬고 있었던 게 아닐 거라는 거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 또 유사한 상황들이 이전 전쟁에도 있었다. 지금 그러면 이 천궁2를 살려고 대기하고 있는 인원들이 지금 누구누구인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네. 국가들은 중동 지역 국가들인데요. 네. 최근에 천궁2의 사례로 인해서 전 세계로부터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일부 유럽 국가들 아, 쪽에서도 그래요?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아. 연락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오. 지금 현재로서는 중동 지역에 있는 네. 뭐 UAE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도입을 한 국가들이고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 등등등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우리 천궁2라는 방공 미사일 체계가 얼마나 가성비가 있길래 다들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는 건가요? 네. 구독자분들도 현명한 똑똑한 소비자분들 아니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는데 가격을 봐야죠. 그래서 패트리어트 한 개 포대가 100억 이상 합니다. 기본 포대를 구성하면. 네. 근데 이 패트리어트의 지금 팩3를 한 대 도입할 가격에 천궁2 4개 포대를 도입할 수 있다는 와. 계산이 나와요. 미사일로만 따지면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당 천궁은 3발. 그러니까 압도적인 가성비. 가성비만은 뭐 끝판왕이다. 근데 혹시 그러면 저희가 너무 싸게 파는 건 아니에요? 미국산 무기가 비싸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싸게 파는 건 아니고 그들이 비싼 거다. 예를 들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당 40억 원이면 뭐 우리나라도 천궁2 미사일이 한 발당 15억 원인데 미사일 한 발당 15억 원이라는 거는 일반인 분들은 사실 그렇게 체감하기가 쉽지 않은 네. 무기 체계 자체가 네. 천문학적인 예산을 수반하다 보니까 저도 좀 일상생활에서 무기 금액 얘기하면 저도 자꾸 현실에서 자꾸 괴리감이 느껴져갖고 맞아요. 네. 저도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압도적인 가성비를 갖고 있는 게 천궁2. 그래서 우리가 이 가성비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제작 기간도 훨씬 짧죠. 그렇죠. 우리가 납기 이행 능력에서만큼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요. 전쟁이 자칫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와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고 저도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만 아마도 미국이나 이란 양측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미국도 네. 지금 이 전쟁 개전 초기부터 어마어마한 지금 전쟁 비용을 쏟아붓고 있고 자국의 최첨단 고가 무기가 빠르게 소진되고 소모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걸 빠르게 충당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력이 안 됩니다. 미국이 과거와는 다르게 탈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자국의 방산 생산 기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의 미국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지금은 여의치 않은 상황인 그 것 정도의 같습니다. 여력까지는 안 될 수 네. 있다. 근데 우리는 뭐 미국에 비해서는 오히려 재래식 무기라든가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도 인정할 정도의 그러한 생산 제조 능력을 갖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건 궁금하더라고요. 천궁이 그렇게 가성비 좋고 요격률도 너무 높고 대단한 건 진짜 너무 최고의 상황인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란의 샤헤드 드론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4,400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이걸 요격하려고 이 비싼 미사일들을 소진을 한다는 게 너무 아깝다. 그리고 이걸 계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요격 드론 이야기잖아요. 우크라이나전에서 많이 사용했던 요격 드론들을 많이 사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은 천궁에 대한 수요 자체가 낮아지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오늘날에는 쩐의 전쟁이라는 얘기를 하듯이 고가의 이러한 첨단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이점이 있겠지만 이에 대응하는 적의 도발이나 위협은 압도적인 가성비를 내세우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한 며칠 전에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에 네. 조기 경보 레이더가 우리나라 돈으로 1조 6천억짜리 레이더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불과 수천만 원짜리의 무인기에 타격을 받아서 무용지물이 됐거든요. 돈으로만 비교를 해보면 네.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성주에 있는 사드나 주한미군의 전력 중에 뭐 패트리어트 일부 포대나 네. 지금 발사대가 중동 지역으로 차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건 비단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주일미군의 전력, 그다음에 전 세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중동 지역 이외에 많은 미군의 전력들이 지금 중동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중동 지역에 지금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 쿠웨이트, 오만, 이라크 등 이 지역에는 미군 기지들이 있어요. 그 미군 기지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어 전력들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게 미군이 뭐 미사일 재고도 부족하고 미군이 뭐 지금은 전쟁 수행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일견 말이 맞지만 사실은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시다발적으로 수백 수천 발의 적의 어떤 미사일이든 무인기 드론이든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했을 때 네. 이건 미군이든 사드 체계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든 방공망이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100%의 거거든요. 방패는 없죠. 그렇죠. 네. 그걸 알아요. 물량 앞에 장사 없다라는 걸. 최근에는 이러한 대공방어 요격 체계를
미사일을 주로 사용하던 것에서 최근에는 아이언돔이 아이언빔을 사용하듯이 고고도로부터 중고도, 저고도에 이르는 이제 다층으로 방어 체계를 구성하는데 다층 복합 방어 체계라는 용어를 써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네. 미사일로 요격하는 미사일 투발 시스템을 비롯한 레이저 등 다양한 복합 방어 체계로 대공방을 하겠다는 개념이거든요. 전자 드론 다 투입하겠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적도 모든 투발 수단들, 미사일이나 드론이나 그다음에 무인기 등을 다 쏟아부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수단 방법을 모든 총동원하더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요격 드론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뭐 옥토퍼스, P1선, 스팅, 직충돌 드론이라는 게 있어요. 직충돌 그냥 가서 본인의 몸으로 맞습니다. 예, 요격을 그러니까는 해버린다. 우리가 네. 미슬 디펜스가 미사일을 미사일로 요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드론을 드론으로 요격하는 거예요. 직출돌 드론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은 모든 전투 실험의 시험장입니다. 그쵸. 할 수 있는 건 다요. 그러니까는 예초기로 드론을 막기도 하고요. 가느다란 또 광섬유 실을 또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화산재나 달라붙었을 때 작동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무슨 일종의 찍찍이와 같은. 그래요? 그러니까 전장에서 모든 걸 다 사용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실전 경험이 없는데도 이렇게 훌륭한 무기들을 방어 체계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우리나라 네. 무기 체계의 강점 중에 하나는요. 전장의 환경이 사계절이 매우 뚜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계절에 적합한 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열대우림에도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남극에 갈 수도 있고 사막이나 네. 또는 고산지대와 같은 산악 지역이나 시베리아 정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왜냐면 우리도 네. 개마공원에서 싸울 거를 감안을 해서 무기를 개발하니까. 그쵸. 앞서서 제가 천궁2 발사 차량 기아차에서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사막 환경에 적합한 차를 만들어 보진 않아서 일단 시간이 걸린다고 했지만 우리가 만들기 시작하면 충분히 전투 환경에 적합한 무기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첫 번째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건 전 세계에서도 아마 거의 유례가 없을 것 같은데 무기 체계를 보면 미국이나 유럽 등 이들 나라가 쓰는 나토제 규격 무기 체계 그 다음에 러시아나 중국 또 규격이 달라요. 대표적으로 나토는 155mm이고요. 네.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등은 152mm 포탄을 써요. 3mm가 아니 차이가 그러니까 이제 나네요. 규격이 달라요. 완전 다르죠. 그리고 네. 규격이나 무기 체계의 재원뿐만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운영 조작 방식 그런 것들이 달라지면 관련 기술 교범이나 운영 교범 그리고 작전 개념이 다 달라지거든요. 우리나라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등 유럽에 나토제 무기를 주로 도입을 해서 이 무기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또는 역설계라고 하는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서 독보적인 우리 한국산 무기를 개발하는 데 이르렀죠. 그러니까 나토제 무기, 미국 기반의 무기를 수입을 해서 그걸 다 뜯어서 재조립해서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유럽과 미국 등의 그런 선진국의 무기를 도입해서 선진국의 무기를 기반으로 무기 개발에 착수를 했는데 1990년 구소련이 붕괴하고 이제 러시아가 등극하게 됐고 하지만 그때 구소련으로부터 우리가 차관을 제공한 걸 못 받으니까 군사 기술이나 또는 군사 무기 등으로 현물로 받는 사업이 있어요. 그걸 네. 불공 사업이라고 하는데 T-86 전차로부터 지금에 이르는 수호이 전투기의 내재 기술들을 로켓 기술로부터 전차 기술 또 항공기 설계부터 뭐 이런 기술들을 과거 구소련의 지금 현 러시아제 무기의 DNA까지 결합이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하이브리드형 무기가 만들어진 거죠. 전 세계 최강의 군대와 최강의 무기를 자랑하는 네. 미국과 서유럽의 방산 선진국들의 무기 DNA와 냉전 시절 구소련도 상당한 군사 강국이었는데 군사 기술력들이 또 결합되면서 이거는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아주 독특한 무기 체계를 혼종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이브리드 무기를. 그런 기술들이 우리나라 지금 자랑하는 K2 전차도 러시아제 전차 기술과 미국 등 서유럽의 전차 기술들이 차용돼 있고 우리나라의 천궁2나 그리고 현무 이 외에도 다양한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그러한 기술들이 상당 부분 녹여져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저희 전차 너무 가볍다고 무시하다가 사실 이번에는 미국이 우리 걸 오히려 따라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원조를 능가하는 오리지널을 능가하는 업그레이드된 무기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산 무기를 우리가 벤치마킹 했다 하더라도 첫 번째 미국산 무기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구소련제 러시아의 기술까지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한국산 K방산의 무기체계의 DNA 자체는 이제 독보적이다. 뭐 그 말밖에 수식어가 생각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좀 더 있어요. LIG 넥슨이 오래전부터 미국으로부터 도입했던 나이키 호크를 도입해서 운영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토대로 우리 한국산 무기 기술을 씌워서
한국산 미사일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사실 유지 보수하는 기술이랑 원천 기술이랑은 아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우디나 아니면은 뭐 다른데 우리 무기 체계를 팔 때도 보면 원천 기술은 안 주지만 유지 보수까지는 우리가 기술을 만들어주고 가르쳐 줄게까지는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핵심 기술을 주지 않았죠.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등 국가들은요, 기술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했어요. 그래서 절대 안 줬죠. 절대 네. 안 줬다는 표현이 맞아요. 네. 사실은 우리가 T-50 골든이글 고등 훈련기를 개발할 때도요, 이제 기본 설계는 F-16을 기반으로 해서 락히드 마틴이 비행 설계 단계로부터 많은 부분들을 참여를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전투기에 바퀴 하나 바꾸고 볼트 너트 하나 바꾸는데도 관련된 뭐 도면이나 또는 관련 뭐 기술이나 수리부속과 부품 부속툴 네. 전혀 지원을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자리를 빌어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우리 K방산의 이러한 저력 성공은 1970년대로부터 90년대, 2000년대까지 방산업계의 기술 개발을 위해 피와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봅니다. 진짜 나사 하나 설계도 스스로 다 해내야 됐었던 그 맞습니다. 시절을 지나서 맞습니다. 지금은 우리 걸 그들이 따라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진짜 멋있는데요. 사실 저번에 나오셨을 때는 K방산의 저력이 앞으로 2, 3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의 경쟁력은 짧게는 1년에서 2년, 길게 잡아야 2년에서 3년 정도밖에 저는 가지 바라보지 않고 못한다. 있습니다. 혹시 바뀌었나요? 미국과 이란 간에 또 대규모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네. 변수가 생긴 거죠. 네. 그때 당시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가더라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금 방산주의 대장주라 불리는 방산 4개사. 그러니까 사실 주식의 흐름은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느꼈을 때 방산주가 장차 10년치의 미래 가치를 다 끌어다가 거의 최고점에 다른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약간 변수가 생긴 거죠. 그런데 저는 전쟁이 아주 장기화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데, 그렇게 바라보는 배경에는 다 근거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근데 사실은 그 전쟁이 다소 조금 더 오래 갈 수는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식 선언을 하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승리 선언하겠다고 지금 벌써 저러는데, 국제법상에서의 전쟁법에서는 전쟁 종식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무력 사용의 금지. 두 번째, 우호적인 인도주의적 서로 상호 간의 협상과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종전을 위한 무력 사용 금지나 협상을 위한 부분들이 정치적인 종전을 선언을 하는 거. 정치적, 예. 상징적 트럼프 스타일로 그거에 너무 큰 비중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에 이르더라도 그 여진이나 후유증은 오래 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양한 어떤 국지 도발이나 소규모의 어떤 무력 충돌 또는 어떤 일종의 테러와 유사한 그런 속성의 형태. 근데 어찌됐든 다시 돌아와서 지금의 이러한 어떤 전쟁 상황,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전쟁주가 테마주가 돼버렸지만, 전쟁이 좀 장기화되기보다는 좀 소강 상태로 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독자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지금이 좀 상투일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그러니까 신중한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견지하시는 게, 저는 이제 좀 조심스럽게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뭐 제 말을 믿고 저 사람 말 믿고 팔았는데 더 올랐어, 뭐 이래서 저한테 뭐 또 이런 적은 지금 한 번도 없지 않았었나요? 하메네이 암살 같은 경우에도 AI가 동원됐다고 하더라고요. AI를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나라와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나라, 전쟁을 해보지 않더라도 AI 수준이 얼마나 고도화돼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를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김정은이 미사일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우리가 그걸 전자전으로 막을 수 있다. 저는 네.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게, 불과 몇 년 전에 네. 국방부 주요 실국자와 현역 장성분들이 도대체 4차 산업혁명 시대랑 국방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한다고 했어요. 드론과 같은 장난감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냐고. 저분들하고 다시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요. 이란전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트럼프는 사업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철저한 계산 논리로 접근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벌어보는 관점은 수주 내에, 그런데 빅딜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래저래 중동 원유가 급한 우리나라 경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최근 미국 이란 전쟁이 6주 이상 이어지면서 방공 미사일이 고갈된 걸프국들, 중동 국가들이 이란의 공격을 요격해낸 우리나라의 국산 천궁2 언제 줄 수 있냐라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 옆에
방위사업청장 출신인 전북대 강은호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먼저 강 교수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외신 보도부터 짚어볼게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뭐라고 했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땅에서 하늘로 쏘는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 조기 공급을 요청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저 유도무기 드론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저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로 나왔는데 실제로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전직 방사청장이신 강은호 교수께 아예 먼저 질문을 드렸어요. 천궁2가 뭐가 이렇게 대단하길래 중동 국가들이 더 빨리 보내달라고 재촉을 하냐. 한번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4가지가 있던데요. 특히 뭐 가성비, 우수한 성능. 특히 성능과 가성비를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좀 쉬울까요? 천궁2는 중고도 요격 유도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중고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도를 낮출 때 방공 요격 무기가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로 나눠지는데 아하, 예. 저고도는 10km 미만 정도, 예. 중고도는 10km에서 30km 사이를 방어하는 무기 체계, 예. 30km 이상은 고고도인데 예. 중고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무기체가 여러분들 국민들도 많이 아실 텐데 예. 패트리어트, 패트리어트. 팩3라고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냥 무기체 자체를 놓고 비교하면 예. 우리 천궁2가 중고도 요격 무기 중에서 패트리어트하고 유사한 성능을 가지는데 그대로 비교하면 좀 더 패트리어트가 앞서는 부분이 있겠죠. 기술적으로는. 네, 그러나 중동이라는 상황에서 작동하는 무기 체계로서는 이게 가장 최적화돼 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현지화가 좀 돼 있고 실제로 보니까 이번에 천궁2가 예.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예. 이란 미사일과 드론 30개 중에 29개를 격추했다. 근데 이게 아무리 뭐 가성비라고 하지만 현지화가 된 것도 좀 선뜻 좀 대단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이제 현지화라는 것 자체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 예. 사계절 전체 운영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을 해요. 겨울에는 북극만큼 춥고 여름에는 열대지방만큼 덥고 그 모든 사계절에 작동하는 무기 체계가 우리나라 무기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대성 기후를 적절히 활용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사계절 전체 대응해야 되니까. 그것이 열대 그 뜨거운 열사의 나라 중동에서도 이해가 되죠. 당연히 작동하죠. 근데 저는 아까 그 전직 방사청장이 뽑은 그 4가지 장점을 한번 보았을 때 예. 뭐 이번에 우수한 성능은 요격률로도 평가가 됐고 뭐 가성비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빠른 납기일 부분이요. 예. 저게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가동률이 높은 겁니까?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제 2가지 측면에서 봐주셔야 되는데 예. 첫 번째는 우리 방산 기업들의 경영 혁신 노력, 예. 현장의 또 부지런함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예. 두 번째는 조금 우픈 현실인데 남북 대치 상황에서 언제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예측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명시적으로 휴전 국가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유휴 설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시 대비해서 예. 그것이 생산에 추가적인 생산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갑작스러운 수요가 발생했을 때 우리 기업이 대응할 수 있고 유휴 설비를 우리 기업들이 감당해 왔고 우리 정부가 감당해 왔어요. 그러니까 유휴 설비라는 건 쉽게 말하면 지금 약간 쉬고 있는 전략 자산들이 일단은 전략 배치 되기 전에 수출기를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달리 예. 생산할 수 있는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또 항상 가지고 있어요. 120%, 140% 가동률 뭐 이런 걸로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따진다면 예. 설비 대비 가동률이 어떤 때는 55% 가동률이 되더라도 설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비상시를 대비하기 아무래도 위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전시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예. 방산업체도 뭔가 국가적인 대비를 하고 예. 있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열심히 협력을 해줬고 예. 정부도 나름대로 잘 유지해 왔고. 근데 전직 방사청장으로서 예. 이게 지금이야 엄청난 우리 K방산이 인기가 있지만 예전에 중동 수출 특히 뭐 아랍에미레이트 뚫는 데는 정말 어려움이 많으셨다면서요? 예. 처음 이제 지금 이번에 효과를 발휘한 예. 천궁2 경우에는 21년 12월 31일 밤 10시 반에 계약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 이전 단계에 이스라엘하고도 경쟁하고 많은 나라와 경쟁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정말 잘 성공적으로 적응했던 것은
방산 현장, 즉 연구개발자, 방산기업, 방위사업청 협력이 잘 이루어졌고 예. 그 위에서 국방 분야에 장관을 비롯해서 국방장관이 나서서 국방부 전체 협력을 이루어졌고 예. 그다음에 외교부, 산업부, 거기 마지막에는 국정원장까지 나서서 예. 범부처 협력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수주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아랍에미리트 그렇지만 또 원래 방산 수출하면 폴란드가 거의 대수출 주류 나라인데 오늘 또 때마침 폴란드 대통령, 폴란드 정상과 이제 예,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회담을 열었고,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저 폴란드에 쏠려 있던 것들도 다변화되면 우리나라 K 방산도 좀 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더 한층, 두 층 더 높아지는 겁니까? 경쟁력 자체는 이미 저희들은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폴란드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예. 중동 국가와 동남아 국가와 중남미 국가와 이집트 등 아프리카 국가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진출하기 위해서 잠수함 사업 협력하고 있으면 거의 우리 K방산은 전 세계에 이미 진출하고 있고 예. 그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하나만 더요. 그 교수님, 이게 뭐 요즘은 전쟁만 터진다고 해서 방산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가 그만큼 방산주가 우리나라의 그 방산 업체들이 국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방산 주식 얘기도 나오는데 아까 제가 일전에 한번 뭐 방송 전에 말씀드려 보니까 G4라고 해서 예. 실제로 우리가 K방산이 전 세계 4대 군사 시설 전략자산 수출 강국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예.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K방산 G4 진입을 나름대로 국가 정책 목표로 잡고 있는데 예. 저는 이재명 정부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치밀한 계획과 움직임으로 보면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방산 현장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가장 빠른 기간 내에 현장을 활성화시켰고 예. 두 번째 신기술을 투자할 수 있는 국방 연구방 예산을 가장 많이 늘려주셨어요. 예. 그 다음에 계층적 컨트롤 타워라고 해서 방산 현장과 국방 분야와 예.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범정부 협력을 정말 지혜롭게 이끌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시장 개척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K방산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술력과 가성비로 충분히 짚어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6주간의 이제 전쟁이 이어지면서 방공망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특히 그 나라 가운데 여러 다른 나라 무기 가운데도 유독 또 천궁2가 모시기 전쟁이 시작됐다. 전직 방사청장 강은호 교수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안보 지형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자, 우리 안보 상황에도 좀 새로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어요. 뭐냐면 바로 우리 KF-21이 첫 대량 생산, 그러니까 양산에 돌입을 했고 그 양산 결과물로 첫 1호기가 나와서 이게 지금 출고가 된 겁니다. 영상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 거대한 스크린이 둘로 이렇게 쪼개지면서 거대한 KF-21 우리 기술로 만든 첫 양산기가 저렇게 위용을 드러내면서 등장을 하죠. 순수 우리 기술로 빚어낸 건데 이게 저런 눈 역할을 하는 레이더, A사 레이더와 항공 전자 장비 등을 자체 탑재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시험 비행을 또 할 때는요, 굉장히 거대한 굉음을 내면서 상공을 가로지르는 모습. 자, 이게 2022년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이후 무려 42개월 동안요. 1,600여 차례 비행 시험을 했는데 한 건의 사고 없이 완벽한 수행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다시 봐도 너무 뿌듯한데 공군 출신이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제가. 근데 김대영 위원. 근데 사실 이 KF-21이 그 어떤 국가보다 그 양산, 빠르게 생산 이거에 굉장히 놀랐다 그래요.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9년 전에 이 KF-21 체계 개발 시작한다라는 회의에 제가 취재를 갔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시제기 6대가 만들어져서 각종 테스트를 진행했고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제는 공군에 배치되는 양산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이 9년이라는 시간만 봤을 때는 뭐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꽤 네. 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전투기 개발사에 있어서 9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겁니다. 9년이 짧은 거군요. 엄청 짧은 예.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시제기 6대가 예. 단 한 차례의 사고 없이 모든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라는 것도 사실 전 세계 전투기 개발사에서 보기 드문 기록 중에 하나고 현재 우리가 베스트셀러로 많이 불리는 F-16만 하더라도 첫 이륙 때 네. 자칫 사고 날 뻔도 했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륙하면서 비행기가 흔들리면서 네네. 지면에 추락할 뻔했는데 그때 조종사가 탁 잡아가지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말 완전 무결한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완전 무결, 정말 완전 무결까지. 아, 그렇죠. 네. 저도 여러 전투기 개발사들을 책으로 보고 실제 예. 보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스텔스 전투기 F-35 같은 경우에는 개발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문제도 있었고 네. 기체가 무거운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위험성 없이 제 시간에 전투기가 나왔다라는 네. 건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거여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대단한 성과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KF-21이 우리만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제 잠시 뒤면은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또 찾는다고 해요. 근데 이게 KF-21 이번에 그 도입과 맞물려 있다 그래요. 네, 프라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오늘부터 이제 방한을 하는데요. 예. KF-21과 관련해서 사실 각별한 인연이 있잖아요, 인도네시아가. 네. 원래 이거 처음에 같이 좀 개발하자 이러다가 뭐 좀 다소 불미스럽게 중간에도 빠지고 이랬는데 이제 이 인도네시아가 뭐가 자기들이 필요했으니까 공동 개발하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는 우리의 이제 첫 번째 고객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고객으로? 그렇다고 이번에 와서 뭐 예, 예. 구매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이러는 거는 아니겠지만 예. 지금 와서 이제 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이미 양산 체계에 들어갔으니까 네. 이제 구매국으로서의 대통령으로서 한번 와서 음. 실제로 이제 보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텐데 네. 사실 이 수출 협약을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구체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양산 이거를 알린 직후에 곧바로 손님이 온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세계 그렇네요. 방산 시장에 보여주는 이 메시지가 있는 거죠. 아, 저거 뭐 괜찮은가 보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 가서 살려 그러는구나.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도 사실 이제 다음 달 2일 오. 내일 모레죠. 이제 한국에 오는데 마크롱 대통령도 뭐 꼭 방산 쪽은 아니지만 첨단 기술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또 논의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뭔가 좀 방산의 지금 이란 전쟁 분위기 속에서 상승세다? 이런 느낌이 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산으로 이제 딱 시제기가 나오자마자 네. 어떻게 보면은 그걸 사겠다는 고객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딱 이렇게 와준 이 타이밍만 봐도 사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보면은요 예. 정말 압도됩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 서울공항에서 열렸던 이 KF-21 그 아덱스에서 예. 시범 비행할 때 김대영 의원하고 네. 할주로 해서 같이 봤어요. 둘이 손잡고 봤는데 같이 보셨군요. 정말 눈물 흘릴 뻔했어요. 그 비행기가 예. 정말 그 육중한 게 우리도 저런 게 있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빨리 날아가는 거 보고 감탄한 게 아니라 저희는 늦게 날아가는 거. 비행기가 저렇게 저속으로 기동하면서도 저 형태를 유지하고 자세를 유지하고 기동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우리 거라니. 정말 대단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KF-21의 지금 양산을 저희가 짚어봤다면 이 K방산의 매력이 도대체 뭐길래 자 이렇게 한 국가의 대통령까지 지금 한 걸음에 우리나라로 오게 된 걸까? 지금부터는 그 K방산의 매력을 저희가 6회공으로 하나씩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죠. 마침 저희가 또 하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바로 KF-21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자, 이 얘기가 있어요. 전투기 시장을 바꿀 위협적 게임 체인저. 아니 근데 이게 저희가 단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해외의 한 군사 전문 매체가 이런 수식어를 달아줬어요. 맞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들 한 군데뿐만 아니라 SNS를 찾아보면은 많은 곳에서 하는 게 그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매기가 풀리는 꼴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그 광복 이후에 그냥 처음부터 시작했던 국가였어요. 전쟁 기념관에 가면 방위성금 헌납기 F4 팬텀 옆에 그 서해오름과 작은 비행기가 하나 있어요. 광복 후에
떨어진 추락한 미군 비행기 엔진을 뜯어오고 네. 철판을 두들겨서 비행기 기체를 만들어서 띄운 진짜 작은 비행기가 예. 있거든요. 그 비행기가 시작해서 그다음에 거의 70년 만에 이제 4세대, 4.5세대 전투기가 만들어졌고 이게 그냥 만들어졌다뿐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모범생이 전학을 왔는데 네. 공부를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반에서 한 5등 하겠지 했는데 딱 시험을 치니까 전교 5등이 나와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전투기가 가성비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많이 얘기 나오는 이제 기종이 F-16과 F-35인데 두 개에 비해서 죄송합니다. 두 개에 비해서 F-16보다는 훨씬 더 새로운 기종이고 그리고 이제 세대도 앞서 있고 그리고 F-35 같은 경우는 좋은 전투기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문제들을 일으켜서 렌탈 서비스 아니냐는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 KF-21은 그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으니까 네. 위협적인 게임 체인저로서 이제 얘기되고 있는 거죠. 네. 아까 그 CNN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찬사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보면은 한국이 이 KF-21로 초음속 전투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 수출 잠재력이 매우 커졌다라고 하고 F-35보다 저렴하다라는 인도 뉴스까지 저렇게 평가가 찬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걸 정말 속속들이 아는 거는 군사 전문 유튜버들. 이 SNS 하시는 분들만큼 또 잘하시는 분들이 없겠다 싶은데 이런 분들도 이렇게 찬사를 합니다. Can't say that enough. What matters is the sensors, which has got an ESA radar, which is shown to be pretty capable, small drones, real far out, that has already done indigenously produce their own fighter, especially, this 4.5 to 5 gen, and then it'll be 5th gen when they go to the EX. 근데 이현정 센터장, 네. 이렇게 대단하면 지금 인도네시아 얘기 이제 충분히 해본 것 같고 인도네시아 말고 그럼 다른 나라들도 러브콜이 있어요?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사우디가 지금 뭐 우선 순위로 오르고 있죠. 지금 최근에 이란 전쟁을 계기로 해서 예. 이 중동 국가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공권, 그러니까 공대지 미사일이나 이런 걸로 공습 타격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방공무기 이런 게 필요한데 한국이 마침 이렇게 가성비 좋은 전투기를 네. 생산했다고 양산에 들어갔다고 이러니까 이제 몰려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인도네시아도 있지만 이제 유럽에서는 폴란드. 우크라이나전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침략당하는 걸 보고 제일 놀란 게 폴란드였고 그래서 우리 K2 전차라든가 K9 자주포 사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한국 거 써보니까 좋은데 괜찮다. 전투기도 우리 좀 필요해. 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가 있습니다. 캐나다가 최근에 이제 우리하고 여러 가지 방산 관련해서 네. 좀 협력을 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 지난 25일 날 이제 사천 비행장에서 양산 1호기 출고식이 있었잖아요. KF-21. 이때 보면 대한민국에 와 있는 외국 대사관의 무관들이 거의 총출동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사진 찍고 날아가는 것도 쌍안경으로 막 보면서 네. 뭔가 본국에 이제 보고를 해야 되겠죠. 네. 관련 내용들 했고 사실 주요국의 대사들이 총출동해서 이게 무슨 비행기 한 대 양산하는 이런 게 아니라 미니 방산 전시회인가 이런 그 얘기까지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와, 그냥 뭐 조금만 과장을 더 보태면 전 세계가 우리의 KF-21을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이제 아까 폴란드 얘기를 해주셔서 폴란드와 또 아랍에미리트의 그 공군 사령관이요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의 KF-21과 관련해서 아주 특별한 또 경험을 했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자 보면 이게 지난해 4월인데요. 아랍에미리트 공군 방공사령관이 저렇게 KF-21 시대기에 올라타고 시험 비행까지 한 겁니다. 자 보면은 여유롭게 엄지척도 하죠. 저런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는데 사실 저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라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전투기를 구매하게 되면 네. 보통 시제기를 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산된 전투기들을 시험 비행 조종사들이 가서 직접 타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폴란드라던가 UAE는 이걸 왜 타봤을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제기 6대 자체가 전혀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다 비행을 하고 있고 네. 이제 그런 레코드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제기들이. 예, 그런 기록들을 이제 보면 저쪽 나라의 그런 고위급 장군들도 안심하고 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시제기를 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로는 예. 뭐 당장 구매는 아니지만
뭐 인터넷에 우리가 쇼핑을 하다 보면 보통 이게 관심 있는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어놓잖아요. 그런 단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UAE나 지금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이런 동승 비행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KF-21 성능도 확인하고 네. 우리가 대한민국 공군에 전력화되면 시기를 봐서 구매할 수도 있다. 그런 메시지도 같이 내놓은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영재 센터장, 각각 나라들마다 이 KF-21에 관심 가는 이유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까 UAE, 폴란드, 뭐 캐나다 이렇게 찝어주셨으니까 각각 보면 어때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슨 좀 공급선, 구매선 다변화를 꾀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아랍에미리트 정부나 군 당국에서 이런 얘기를 직접 하지는 않으니까 전문가 중에 정치학 교수인 압둘 카렉 압둘라라는 아랍에미리트의 이제 저명한 교수가 있는데요. 예. 이분이 이제 매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더 이상 군의 현대화를 위해 하나의 출처에 얽매이지 않겠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작전이나 뭐 공군기 보유라든가 이런 데서 네. 좀 다양한 무기를 갖추고 싶다 이런 이제 뜻을 밝힌 것 같습니다. 미국에 이제 얽매이다 보면은 이게 좀 요구 사항이 많아지고 가격도 비싸지고 뭐 정비 하나 해달라 그래도 좀 시간 걸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런 데서 벗어나서 이제 한국이라든가 뭐 특히 또 최근에 프랑스의 라팔도 여기에 좀 개입하는 것 같고요. 우리 뭐 인도네시아도 사실 라팔 쪽에 이미 구매를 시작한 이런 게 있어서 네네. 약간의 변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런 다변화, 공급망 다변화 이런 쪽으로 이제 방산 쪽에서도 좀 그걸 돌리는 것 같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그 기존에 그 우리와 맺어왔던 이제 구매 뭐 지상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 야포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연계가 있고. 캐나다는 역시 잠수함 사업과의 어떤 연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쯤에서 이제 슬슬 궁금해지는 거는 김대영 의원. 예. 이 KF-21 대체 그러면 그 성능만 봤을 때는 뭐가 그렇게 뛰어나길래 이렇게 관심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KF-21을 보통 4.5세대 전투기로 정의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KF-21의 외형을 보시면 지금 이제 비행하는 영상이 나오는데 네. 그때 이제 이영종 센터장님이랑 같이 봤었는데 보시면 예. 굉장한 고기동성을 선보이죠. 그리고 외형만 봤을 때는 미국의 F-22 전투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KF-21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예, 거기다 더해서 뭐 수직 상승, 하드턴 이런 고기동 성능도 갖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전자 환경을 반영한 전투기라고. 공군, 우리 공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뜻깊은 전투기죠. 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경쟁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뭐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대비했을 때 새로 만든 전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강점이고 저기 나오고 있지만 최대 무장량 7.7톤에 최대 속력 한 마하 1.8. 사실은 동급 전투기랑 비교했을 때 우위를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강점도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성비 측면, 대당 가격 측면에서도 유로파이터나 라팔보다 KF-21이 싸고 좋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세계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 KF-21을 봤다면 이제 하늘을 봤다면 육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육지에는 바로 이게 있습니다. 자, 천궁2. 이게 한국형 패트리어트로 불리는데 사실 얼마 전에 그 전쟁에서 굉장히 좀 요격률을 자랑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 요격률이 96%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저도 이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거의 100%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전에 이제 22년도에 UAE가 우리나라와 천궁2 도입 계약을 맺었고 좀 먼저 우리 공군에서 사용하는 형식의 천궁2가 좀 먼저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맹활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두바이, 그다음에 아부다비 이런 데 배치가 돼 있었는데 아부다비에 있는 이 천궁2 포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해줬냐? UAE가 사실 패트리어트 도입을 많이 했는데 이 패트리어트를 보호했던 게 천궁2입니다. 왜냐하면 패트리어트 포대 미사일이 많이 날라오니까 천궁2가 이걸 막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번에 대단한 성능을 발휘를 했고 또 한 가지 지금 사진 나오지만 저건 실제로 지금 이제 UAE에 배치돼 있는 모습인데 UAE 잘 보시면 사드 옆에 지금
천공투가 있죠. 그렇네요. 네, UAE가 또 사드도 구입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사드, 패트리어트, 천공투로 이렇게 세 겹의 미사일 요격체를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그야말로 축구에 비유하자면 골키퍼 같은 역할을 한 게 천공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 천공투가 사실 요격률도 요격률이지만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경쟁력이 있어요. 그렇죠. 사드라든가 패트리엇보다 뭐 더 좋다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못 하겠지만 가격도 싼데 성능이 거의 뭐 차이 없다 이러면 당연히 눈길이 가겠죠. 지금 가격 보면은 패트리어트는 약 60억대. 네. 한 발에 60억 정도 하는데 천공은 15억이니까 한 4분의 1 가격입니다. 그렇네요. 사실 어떤 분들은 뭐 15억도 비싼 거 아니야? 당연히 비싸죠. 그런데 저 60억짜리를 가지고 만약에 뭐 3천만 원짜리 이런 이란의 드론이라든가 미사일을 쏴서 맞춰야 된다 이러면 너무 가성비 좀 아깝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도 사실 좀 싼 요격 무기로 하다가 뭐 뚫리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런 어떤 가성비로 일단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급할 때 빨리빨리 잘 만들어 줍니다. 그게 우리가 또 납기를 좀 잘 중요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게 포대가 천공투 포대 하나가 4천억입니다. 근데 4년 전에 이 아랍에미리트가 10개를 이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2개가 배치돼 있고 나머지 8개를 지금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번 중동 전쟁이 나니까 아랍에미리트가 그거 좀 어떻게 빨리 안 되겠어 이래가지고 우리가 당장은 좀 어려워 이러니까 그때 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3월 8일 날 아랍에미리트가 직접 수송기를 보내가지고 30발의 요격 미사일. 우리 포대는 그렇다 치고 미사일이라도 먼저 줘 이래가지고 싣고 간 적이 있었죠. 진짜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 3월 7일, 8일에 이제 C-17 글로브 마스터, 그러니까 미군이 쓰는 대형 수송기인데 이거를 2차례 보내서 30발의 유도 미사일을 실어 갔고요. 그리고 이게 하역되는 과정을 이제 그 현지에서 이제 현재 정치학자 그리고 이제 비공식 정부 고문이 사진 찍어서 X에 올리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네, 그 30발도 사실은 적은 숫자가 아니고 다른 나라는 30발이 아니라 3발 달라고 해도 못 줬을 거예요. 물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포대 배치가 일찍 안 되는 측면이 있긴 했지만 30발이면은 한 개 포대가 교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이고 2발씩 쏜다 그러면 최소한 15, 16 정도의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날라오는 순항미사일과 드론 숫자가 이스라엘로 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해협 바로 건너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이번에 정말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빨리빨리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아마 그 비공식 고문 학자가 올려놓고 그 얘기를 했던 거고 그 사람의 X는 저도 봤고 수많은 사람들이 봤으니까 아마도 이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겠죠. 근데 정말 고마우면 사실 무기 말고 뭐 다른 선물도 주지 않을까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 나온 게 이제 UAE가 2,400만 배럴의 석유를 우리에게 주기로 했는데 그게 아마 천궁2 배치와 미사일을 빨리 준 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실제로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는 우리도 도움을 지금 받은 셈이 이제 된 거였죠. 네. 근데 이러면은 이제 중동 국가들이 이 천공투의 그 어떻게 보면 위력을 좀 보고 슬슬 러브콜을 보낼 것 같은데요? 일단 UAE 말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가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납품할 예정이고요. 그래요. 최근에 또 중동에서 언급되는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요? 지금 이제 보시면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가 있는데 카타르가 지금 다음 구매 국가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카타르가 카타르도 사드 패트리어트 있는데 천궁 특급의 지대공 미사일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카타르도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에 당하다 보니까 우리도 급하다. 그래서 카타르가 지금 다음 구매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약간 여러 가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구매와 관련된 얘기들도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육지까지 봤다면 이제 바다를 슬슬 볼 차례죠. 자, 바다는요. 이것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K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인데 세계 최강 재래식 무장 잠수함이다라는 미국 잠수함 전문가의 평가가 나오는데 자, 지금
이 잠수함이 해외에서 무슨 러브콜을 받고 있는지 저희가 그래픽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보면 필리핀, 캐나다, 호주, 페루, 폴란드까지 곳곳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건데 특히 지금 캐나다에서는 지금 독일이랑 거의 마지막까지 올라가 있죠. 네, 이제 6월 달이면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뭐 방위사업청이나 여기 들어보면 반반이다. 그래서 지금 치열한 이런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이게 디젤 잠수함 12척, 네. 지금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이제 개조하는, 개편하는 이런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유력한 후보 중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잠수함 기술을 배워왔던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이 경쟁사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장점인 거는 성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도 있지만 네. MRO, 유지보수 이런 것도 우리 빨리빨리 잘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성공하게 되면 우리가 60조 원의 어떤 잠수함 사업을 따내는 것도 물론이지만 네. 방위 사업, 방산 4대 강국에 완전히 안착하게 됩니다. 게다가 60조. 네. 예. 그런데 사실 뭐 돈도 돈이지만 아니 뭐 잠수함을 보고 이제 살 때는 MRO, 유지 보수도 중요하지만 그 잠수함의 능력 자체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뭘 보고 지금 빠진 거예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의 중요한 바다가 있죠. 태평양이 있고 대서양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넓은 바다를 지키려면 최소한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형실함, 그러니까 네. 도산 안창호함은 장보고 3 배치 1 예. 이전 배고 지금 캐나다에 제한 중인 거는 배치 2라는 새로운 배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저는 배치 2 실제 건조할 때 가서 봤어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웬만한 우리 해군의 잠수함 거의 다 봤는데 예. 이렇게 크다고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고요. 또 한 가지로는 다른 세계의 지금 경쟁 잠수함들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운용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 도산 안창호함이나 뭐 장형실함은 SLBM도 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순항 미사일도 쏠 수 있고 그밖에 스스로 움직이는 자항기류도 운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없는 무장들을 또 갖추고 있고 한 30일 가깝게 자망이나 작전이 가능한 것도 캐나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과거에 사실 우리 그 시초로 올라가 보면 또 장보고함도 있어요. 근데 이 장보고함 두고서는 우리 이제 잠수함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미 해군에서 유령에 홀린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림팩 훈련 당시에 물론 이제 공격자 측에서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긴 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그때 그 잠수함을 처음 보유한 잠수정 외에 처음 보유한 국가고 림팩에 처음 참전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전과를 올렸죠. 그래서 이제 미군의 잠수함, 상륙함,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함정들을 귀신처럼 해치우고 사라져 버려서 미 해군 측에서는 이게 무슨 유령 아니야? 잠수함을 아무리 소나로 탐지하고 소나 부위로 잡으려고 해도 안 보이고 네. 그다음에 또 어디 갔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격침 판정 나오고 이래서 이제 미 해군 측에서 이거 유령이랑 마찬가지 같아라는 네네. 식의 얘기들을 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대양 해군 잠수함 강국으로 가는 첫 번째 지름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안창호, 도산 안창호함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이게 그러면은 그 장보고함에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된 버전 개량형이니까 전력도 좀 올라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해군 최초의 제대로 된 잠수함이 이제 장보고함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잠수함을 들여온 것도 있고 국내에서 건조한 것도 있는데 도산 안창호함은 완전히 한국화된 잠수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 사업과 관련돼서 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독일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을 지원을 받았잖아요. 제자가 선생을 뛰어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네. 거기다 더해서 보면은 지금 톤수도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SLBM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이런 것들도 무장 자체도 다 국산화가 됐습니다. 이전에 장보고함은 사실 외국에서 들어온 무장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잠수함 국산화는 거의 완성이 다 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뭐 장보고함, 안창호함, 뭐 장형실함까지 우리가 이렇게 쭉 다 짚어봤는데 김대영 의원, 네.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 수주 이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 이제 방위사업청은 예. 50대 50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좀 기존의 다른 나라의 잠수함 사업하고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이번 사업을 통해서 캐나다는 캐나다의 산업 역량을 좀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잠수함도 관심이 있지만 각 나라의
산업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잠수함 말고도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인공지능 관련된 네. 산업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우리 국산 잠수함에 독일산 잠수함보다는 더 관심이 많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독일산 잠수함은 아직 실물이 없어요. 건조 중이에요. 네네. 근데 우리는 이미 다 만들어서 해군에 배치되고, 또한 이제 또 캐나다 해군이 직접 와서 많이 보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좀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세계인이 사랑하는 우리 K방산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